1922년 어느 날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어도 13명에 관련된 사람들이 잇따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고학팀을 후원하는 재력가는 모기에 물려 사망하고 재력가의 비서는 방에서 질식사했습니다. 무덤을 찾은 또 다른 방문객은 열이 나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발굴팀원 중 한 명은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망한 이유에 대해 파라오의 저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했을까요? 파라오의 저주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집트의 중요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그 당시로 떠나보겠습니다. 1922년 11월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그의 팀은 이집트 룩소르의 왕들의 계곡에서 6년 동안 파라오의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굴꾼들이 남긴 엉망진창의 흔적들만 있을 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죠.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 1922년 11월 4일 고고학자들을 도와 물을 나르던 한 소년 라술이라는 아이가 고고학자들의 방식을 따라해 막대기로 이리저리 찔러보다가 뜻밖에도 무덤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3000여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오래된 돌계단이었고, 이 계단으로 이어지는 지하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거야. 카터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카터는 이 계단을 내려갔고 촛불에 의지한 채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두운 빛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카터는 여러 디테일이 아주 천천히 조금씩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고 이상한 모양의 동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각상과 황금이 온통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신기한 광경에 깜짝 놀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었고 그 당시 가장 잘 보존된 파라오의 묘실이기도 했죠. 이곳은 3000년 동안 고대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도난당한 적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5000점이 넘는 귀중한 부장품들이 가득 차 있었고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무덤은 KV-62 무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KV는 영어로 밸리 오브 더 킹즈의 약자, 62는 고고학자들이 각 무덤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입니다. 이 석조 무덤은 대략 너비 15m, 길이 11.2m이며 무덤 전체가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전실, 현실, 별실, 그리고 보물의 방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당연히 투탕카멘의 관이겠죠. 관은 무려 7겹으로 되어 있으며 나무 재질과 돌 재질이 혼합되어 있고 무게는 무려 225kg에 달합니다. 마지막 속관은 황금 인형 형태의 관은 팔짱을 끼고 있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으며 110kg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란색과 금색으로 섞인 황금 마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입니다. 황금 마스크 위에 보석이 아주 많이 박혀 있는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투탕카멘이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관 안에는 바로 투탕카멘의 미라가 누워 있습니다. 고대의 붕대 속에서 143개의 다양한 부적, 팔찌, 목걸이, 그리고 다른 귀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이 파라오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출생과 배경은 완전히 미스터리였죠. 무덤 속에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투탕카멘의 일생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No way! Amazing Talker has more than 10,000 tutors worldwide and millions of students. It's one of the top 3 one-on-one online tutoring platforms globally? You can even book a trial lesson with the teacher first to decide whether to buy a course. Huh, and you can choose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the lessons yourself! And guess what? They even have AI matching to help you find the most suitable teacher. Unbelievable! You can find tutors for any subject. Math, Chinese, chemistry? All these subjects have professional teachers offering customized courses. Huh? This is incredible. Is there anything else even more amazing? Clicking on the comment even gives you a $10 coupon. 투탕카멘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투탕카멘은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기 제18왕조의 파라오이자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젊은 파라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랐느네요. 그리고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투탕카멘의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탕카멘의 DNA를 분석한 결과 그의 아버지 아크나톤 폭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크나톤은 제사장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종교 개혁을 실시하고 이집트 신화에서 태양신 아톤을 주신으로 세우고 아들의 이름을 투탕카톤으로 지었는데요. 이는 아톤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투탕카톤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다신교 제사장의 부축임으로 신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아멘을 주신으로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름을 투탕카멘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파라오의 종교적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는 바로 아크나톤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근친상간이죠.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왕실 관념에서 귀족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근친 결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혈연이 가까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죠. 지금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 결함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투탕카멘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그의 키는 157cm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구순구계열, 선천성 기형족, 그리고 척추 측만증을 앓았습니다. 평생을 지팡이의 의지에 걸었어야 했죠. 그래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350개의 금박을 입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유해 분석 결과 투탕카멘의 면역 체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뼈도 약하고 말라리아의 징후도 보였죠. 정말 비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투탕카멘은 19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사인 불명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몸 상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미라를 조사하던 중 연구진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미라의 심장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 때 절대로 심장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장이 한 사람의 생각, 성격, 그리고 정신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이 평생 동안 투탕카멘의 죽음에 대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한 이집트 학자는 이러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 이 젊은 파라오는 전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진 거죠. 그러나 전차는 멈추지 않았고 방향을 틀어서 그의 가슴을 짓눌러버린 거죠. 그로 인해 뼈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심장도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미라에 심장이 없지 않았나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집트의 미라겠죠. 왜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을 묻기 전에 일부러 먼저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영혼은 반드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을 보존하여 부활한 사람이 그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엄청난 노력을 들여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미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라를 만들기 위해 먼저 망치를 이용해 머리에 구멍을 내서 뇌를 깨끗이 씻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장이 코를 통해 흘러나오는데요. 그리고 수지를 머리에 부어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뇌가 제일 먼저 썩기 때문이죠. 이어서 시체의 내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간과 위, 장에 분해 효소와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 효소와 박테리아는 시신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내장을 제거한 후에 그들은 유향, 계피 등 향료를 사용해서 배를 채웁니다. 다음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신을 봉합하고 건조한 나트론으로 몸 전체를 덮었습니다. 나트론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무기염인데요. 박테리아에 치명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더 많은 천연 탄산나트륨이 깔린 침대 위에 놓고 35일 후에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시신 위에 수지를 가득 부어 리넨 천으로 감싸서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미라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미라를 만들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의식도 치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기도의식을 통해 죽은 자의 눈과 입을 열었는데요. 그래야 육체를 상징하는 카와 영혼을 상징하는 BA가 연결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활하는 그날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은 시신이 담긴 관과 함께 보석, 예술품, 하인, 하녀 등 부장품들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덤이 영원한 집과 같은 의미였죠. 이제 여러분은 투탕카멘과 고대 이집트의 귀족 장례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파라오의 저주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파라오의 저주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공개되고 몇 년 동안 많은 관련자들이 잇따라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주의 시작은 당시 카터의 이집트 고고학 연구를 후원한 재력가 카나본 경이었습니다. 그는 1923년에 투탕카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요. 그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카나본 경은 이집트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멀리 영국 고향에 있는 애완견도 갑자기 죽고 모든 카이로시의 전기도 갑자기 정전됐다는 유언비어까지 돌았습니다. 당시 부고 기록에 따르면 카나본 경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에 뺨을 물린 뒤 면도칼에 뺨을 베어서 감염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은 저주를 받았다. 경은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해서 벌을 받았다 등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은 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23년 카나본 경의 친구는 무덤을 참관한 후 갑자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프랑스 코트다주르에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경의 이복 형제는 치과 수술로 인한 혈중독으로 거의 실명인 상태였고 또한 사망했습니다. 1924년 투탕카멘의 미라를 엑스레이로 촬영을 했던 의사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영국의 고고학자 휴 에블링 화이트도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 작업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혼자서 요오놀이, 어떤 이들은 그가 자신의 피를 사용해 저주에 굴복하다라는 메시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고고학 대장 카터는 무덤에서 나온 유물을 친구에게 선물로 줬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라의 손이었고 소문에 의하면 선물한 미라 손에 딱정벌레 팔찌가 있었는데 그 팔찌에 불, 물, 그리고 전염병이 내 몸을 움직이는 자에게 오리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의 집은 정말 불타버렸고 그리고 재건축 이후에도 곧 침수당했다고 합니다. 이 저주 정말 무섭네요. 무덤 문이 열린 5년 후에 카터 고고학팀의 대원 중 한 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나본 경이 또 다른 이복 형제는 말라리아 폐렴 때문에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리처드 베텔, 카나본 경의 비서인 그는 두 번째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1929년에 런던의 한 신사클럽 룸에서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아버지는 런던의 7층 아파트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채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아파트 내부에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현장에서 발굴한 유물이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연이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저주를 더 믿게 만들었습니다. 고전 추리 소설인 셜록 홈즈 시리즈의 작가 코난 도일까지 공개적으로 이 저주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고학팀을 이끌었던 카터는 10년 후 다들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주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저주가 진짜라면 가장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수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저주가 과연 정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점차 반박됐습니다. 그 당시 투탕카멘을 연구했던 사람들 중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게 노후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투탕카멘이 시신과 함께한 카터는 그로부터 10여 년 후 일반적인 질병으로 사망했고 과거 무덤에 함께 들어간 카나본 경의 딸도
향연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른바 저주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죠. 일부 연구에서는 저주에 대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1996년 연구자들은 일부 곰팡이 잠복기가 매우 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합한 숙주가 나타나면 활동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카나본 경의 죽음은 미라 호긋 무덤 안에 있는 곰팡이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설을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무덤에는 정말 많은 미라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인간의 시신이나 고기, 과일, 야채 등 엄청 오래된 음식들이 많았고 당연히 많이 끓여드렸겠죠. 벌레와 곰팡이, 박테리아 등등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무덤 속에 다른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박쥐, 박쥐의 배설물 또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탕카멘 왕 미라에는 누르균에 속하는 곰팡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곰팡이는 정말 무서운 존재인데요.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을 심하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영국의 의학저널 랜서셋 영국 의사 SHERIF 엘톨과 타리크 엘토얼이 작성한 글이 실렸는데요. 언급된 내용은 유해한 곰팡이가 무덤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매우 길고 수면 단계를 길게 하면 곰팡이 독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반대했는데요. 하와이 대학교의 역학 교수 F. 두울프 밀러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이집트는 곳곳이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카나본 경의 죽음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3000년 된 무덤 속이 병원체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벽에 이러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I have seen yesterday, I know tomorrow. 이는 이집트인들의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반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사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파라오의 저주를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메이징 토커가 여러분을 저주할 거예요. 장난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부활절의 닭이랑 꽤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내니까요. 고고학 대장 카터가 무덤의 유물을 친구한테 선물로 줬잖아요. 제가 볼 땐 일부러 준 거예요. 어쩌면 저주는 발굴한 사람이 시작한 거일 수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떻게 수를 쓰는 거죠. 카터는 어떤 부장품을 주면 안 되는지 잘 알 텐데